선생님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한여름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 많이 우리 용초사 사기 멤버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오신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오늘은 대성화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강의하고 실습을 합니다. 그 앞서 가지고 조금 초음파 소식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 10월에 산부인과 초음파가 산전 초음파죠. 보험이 이제 됩니다. 정부의 큰 국책 사업이죠.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산부인과 학회하고 저쪽에 정부하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많이 이제 어느 타협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또 와가 이제 수가를 또 디스카운트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산부인과 개원의 협회에서는 이 수가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굉장히 항의가 있는데 근데 종병에서는 뭐 좀 별로 받아들이겠다는데 문제점은 가만히 보면 이제 산부인과 개원 선생님들은 의사가 초음파하는데 종병은 현실적으로 의사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종병으로 봐서는 수가가 낮더라도 건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되든 수가는 깎이는 건 틀림없는데 얼마나 깎일지 모르지만 20% 정도 깎이면 좋겠는데 더 이상 깎이면 곤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내년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초음파 전면 보험 때 이제 산부인과 깎인 만큼 우리가 깎이는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최대의 방어를 해줘야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초음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의료 기술의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안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카드 미국에서 성형외과 했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이래가 성형외과 밥 먹고 살을 겠느냐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탁월한 실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동남아라든지 중동도 의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 의료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뭐 제가 지난주 일요일 알피니언 초음파 갔더니 거기에 일하는 이제 직원이 저보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 제가 알피니언도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고 중국하고 저쪽에 중동 진출하려고 하고 또 그쪽에는 의사들이 나 뭐 초음파사들 한국에서 초음파를 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송도에다가 올림푸스 회사가 그 교육센터를 안 만들었습니까? 올림푸스 앞으로 내 생각에 인천 송도에 중국하고 동남아 다른 나라 의사들 우리나라 와서 그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점점 우리 정부는 규제를 안 풀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영리병원도 허용하고 규제 풀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로 먹고 사는데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다 낭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초음파 교육이라도 이런 수요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은 되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초음파가 보험화되면 초음파를 배우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급속하게 늘 것 같습니다. 늘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길을 마감하고 우리 이민영 선생님 하는 서울 그 메디컬 울트라사운드 아카데미에 많이 오셔가 거기에서 인볼브해가 교육 공부도 하시고 또 티칭하는 그게 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세대는 자꾸 변해가지고 남을 잘 가르치는 사람 가르쳐야만이 자기 실력이 늘거든요. 혼자서 공부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자기 실력을 자꾸 남한테
자랑을 해야죠. 자랑을 해야 실력을 알아주지. 혼자 이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케이스도 발표하고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데 자꾸 올려가 자꾸 하시면 자꾸 하면 자꾸 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체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왜 월드컵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유가 첫째는 K리그에 있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1년 내내 연습하죠. 두 번째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부 다 프리미엄 리그나 전 세계 리그에 나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죠. 안 그러면 월드컵에 못 나갑니다. 만약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진출 안 하면 월드컵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선도 통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차사 알피니언 초파까지 여기에 제가 종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실습 위주로 하겠습니다. 경동의 초음파 검사는 상당히 참 우리가 초음파 검사 중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수가가 괜찮거든요. 수가 얼마인지 잊어먹었습니다만 수가가 괜찮습니다. 이제 뭐든지 처음 수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처음 수가를 가령 10,000원을 잡았다 하면 10,000원에서 1,000원 올리면 10% 인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 수가가 50,000원 같으면 50,000원에서 10,000원 올리는 거는 55% 인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가가 중요한데 첫 수가를 잘 잡아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TIA, 의심하는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는 검사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죠. 다른 검사 틀려가지고 아프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누워서 경동맥 하면 이렇게 앉아서 코 고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원하거든요. 여기 목에 베이거스 너브를 눌러주면 사람이 조금 이제 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이 경동맥 초음파는 기계가 별로 안 좋아도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심초음파나 이런 거는 기계가 좋아야 되면 경동맥 초음파는 보급형 초음파 기계로도 아주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대상자 많고 검사 간단하고 검사 받는 사람도 별 부담감 없고 그 다음에 수가 괜찮고 이러니까 앞으로 점점 초음파가 보험화되면 아마 경동맥 초음파는 환자들도 다 받으러 갈 거고 우리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동맥 초음파의 1번입니다. 포인트죠. 경동맥 초음파는 뭘 보려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IMT죠.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 이건 아스로스크로시스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몸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첫째는 이 경동맥 초음파로. 옛날에는 푼도스코피기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환자나 레티나 눈에 봐가지고 아이그라운드를 보면 거기에 아세로스크로시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프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동맥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프레이크가 생기죠. 이 프레이크는 결국은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단순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경동맥에 프레이크 생기는 아니죠.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프레이크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별로 안 높아도 프레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동맥벽의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가지고 요새도 스타틴 이걸로도 먹고 있는데 스타틴이 사실은 맹약이죠. 이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 중에서 심혈관과의 불로초는 사실은 세 가지라 하죠. 첫째는 아스피린, 두 번째는 스타틴, 셋째는 ARB죠. 이 세 가지 약이 심혈관 불로초인데 스타틴이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에서 HMG-CO 리닥타즈를 이니비션해가 콜레스테롤을 적게 만드는 거 원 플러스 동맥벽의 인플레메이션을 가라앉히는 역할이죠. 그래서 대규모 임상 검사가 다 끝났죠.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에도 스타틴을 사용하면 로도스를 하면
나중에 CV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이게 훨씬 줄여졌다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리덕션 하는 게 아니고 혈관벽에 염증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스타틴이 대단한 약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뭐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까? 고지혈증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뭐 엄격한 운동을 시키고 한 그룹은 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고 스타틴만 열심히 먹으라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보다 운동 뭐 별로 안 하고 약 열심히 먹은 사람이 훨씬 예후가 좋다 하는 것이 벌써 보고가 다 끝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테노시스입니다. 혈관벽이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동맥의 혈관벽이 좁아지면 이제 뇌 쪽에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참말은 모르겠지만 전에 소식에 의하면 죽은 김정일이라는 놈이 그 워낙 저처럼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어가 경동맥에 스텐트 여기가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군의관을 불러가 의사를 불러가 스텐트를 여타가 시술하다가 엠보리제이션이 생겨가지고 CV가 왔었다 하는 이야기도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혈관에 이제 우리 아나토미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나토미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A가 아올티 같이죠. 그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두 개가 나갑니다. 오른쪽은 하고 왼쪽이 조금 틀립니다. 오른쪽은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 BCA죠.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가 나와가 여기 이제 그 RSC죠.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서브크레비안 아트리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분지되죠. 왼쪽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나옵니다. 쭉 올라가 가지고 보십시오. 혈관이 요래 보시면 인터널하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분지가 됩니다. 근데 익스터널이 내쪽으로 나가고 인터널이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 크로스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나가 인터널이 바깥쪽으로 가고 익스터널이 목 안쪽으로 가가지고 크로스해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경동 처음 검사한 사람, 인터널이 왜 바깥쪽에 있고 익스터널이 안쪽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은 머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전혀 브랜치를 안 하죠. 혈관 안 합니다. 익스터널은 우리가 머리 쪽에 얼굴 쪽에 이제 브랜치를 하죠. 인터널 카로티드가 쭉 들어가 가지고 옵타믹 아트리로 퍼스트 브랜치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브랜치가 슈페리얼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관의 평균치, 이거는 뭐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총경동맥, 내경동맥, 추골동맥. 그런데 대충 안다면 총경동맥은 10mm 이상, 그 다음에 내경동맥은 8mm 이상 되면 확장으로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IMT가 나옵니다. IMT라고 하는 것은 인티마 미디아 시킬 때 오른쪽에 초음파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늘 이야기했죠. 초음파는 음양에 통과하는 물질의 계면차가 큰 물질하고 만날 때는 강한 반사를 일으킨다. 그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혈관 내강의 혈액하고 엔도세리움하고 부딪히면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퍼스트의 그 고에코가 바로 인티마가 아니고 이제 초음파 빔이 엔도세리움하고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강한 에코죠. 예. 그 밑에 뒤에가 이제 그 저에코가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티마 플러스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 영상으로 인티마 미디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체가 IMT, 인티마 미디어 시크니스. 초음파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평균치가 있습니다. 평균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만 보통은 1mm 이상 되면 중가로 판정하는데 에이지별로 꼭 구별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30대 같으면 0점을 붙여가
플러스 0.2를 더합니다. 그러면 30대 0.3에서 0.2 더하면 0.5가 되고 60대 같으면 0.6에서 0.2 더하면 0.8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지에다가 점에가 0.2 더하고 포준 편차는 50대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60대에서는 포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그건 뭐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말해서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 브레이크가 혈관 내강으로 1.5mm 이상 돌출했거나 또는 IMT의 50% 이상 명확한 유기성 변변을 브레이크라고 하죠.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볼 때 우리가 관찰이 표면이 스무스하냐, 이레귤러하냐, 얼스레이션은 좀 덮으면 좀 켜주십시오. 더우시면 켜도 됩니다. 예. 아까는 추웠는데. 그래서 일레귤러하고 얼스레이션의 감별은요. 일레귤러는 쏙 들어가는 부분이 0.4에서 1.99, 궤양은 2.0mm 이상 쏙 들어갔을 때를 궤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내부 성상이 균질하냐 비균질하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코가 저에코, 아이소에코, 고에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균질한 저에코일 때는 브레이크 내에 출혈이 있다는 거죠. 피가 있는 거고, 균질한 고에코는 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에 저에코는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출혈이죠. 이제 고에코는 파이브로시스고,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는 그거는 이제 칼시피케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코제니시티가 중요하죠.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분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문 쓰는데 필요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크일 때 이것이 스테이블한 브레이크냐, 언스테이블한 브레이크,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스테이블 브레이크, 위험한 브레이크는 저에코 브레이크나 얼스레이션 브레이크, 위험한 브레이크죠. 왜냐하면 저에코 브레이크는 이것이 피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터져가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엠보리즘 CVA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얼스레이션들은 끝없이 플랫들에 떨어져 나가, 찌끄레기 떨어져 나가 TI를 일으키죠. 참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는데, 대구에 올해 한 분이 일반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64살입니다. 아주 참 건강하시고 그 전날 골프도 치시고 술도 드시고 내일 또 아침에 골프 치러 가시겠다고 집에 딱 나가 현관문에 나가는 순간 CV에 와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죠. 한 번도 뭐 아픈 적 없고, 또 작년 저장에 정형외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뭐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다가 CV에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CV에도 그렇고 마이카드 임팍도 그렇고 늘 이제 막 스텐트 몇 개씩 바꾼 사람들 좀처럼 안 죽습니다. 엔자이나 그래가지고 스텐트 왜 안 죽는 줄 아십니까?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 다 생기거든요. 엔자이나 생기면 병원에 가서 스텐트 보면 옆에 막 브랜치 생겨가고 막히면 또 그래서 엔자이나 환자들이 임팍으로 잘 안 죽고 뭐로 좀 하펠리로 돌아가시죠. 하펠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스스로 건강하신 분은 이 여기에 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피덩어리가 탁 터져가지고 심장을 막거나 머리에 콱 막고 대책 없죠. 코라테럴 서큘레이션 하나도 없는데 바로 막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레지던트 배울 때 교수님 말했죠. 늘 골고거리가 병원 오는 사람 보면 별거 없는데 평소에 늘 건강했다 한 사람 병원 오면 잘 봐야 된다 그랬어. 뭔가 위험한 폭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우리를 이렇게 측정할 때는 계측인데 브레이크 스코어, 브레이크 넘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논문 쓰기에 한 거고 우리는 그냥 브레이크 할 때
브레이크에 뭐 스테이블 브레이크, 언스테이블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뭐 다이미터를 재거나 면적을 재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두께보다는 면적 측정하는 게 훨씬 이제 낫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맥에 보면 파지티브 리모델링 하는 게 있습니다. 파지티브 리모델링. 이게 혈관이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있어가 아스로스크로시스가 생기면 아스로마가 생기면 우리 몸은 혈관이 이게 상당히 커지면 반대쪽 혈관이 이렇게 벌징하게 되죠. 벌징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 혈관은 이 혈관의 면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게 파지티브 리모델 일로 벌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혈관벽이 전주성으로 다 아스로마가 생겨버리면 파지티브 리모델링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혈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배 중에서 삼성의료원에 그 혈관외과 계시는 김영수 선생님이 있는데 혈관 실험해 보면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게 혈관이 바스큘러 스트럭처가 아주 잘 돼 있대요. 이렇게 이제 이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라든지 캐필러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이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뭐 신이 하나님은 자기를 카피해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나오니까 아마 틀림없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의 스테노시스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혈관의 면적을 보는 겁니다. 혈관의 면적. 이 그림에 보시면 A에 보면 혈관이 전체 혈관에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고 B는 혈관이 뚫린 부분, 그 부분을 견적하는 게 면적법입니다. 이 면적법은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혈관이 늘어나니까 실제로는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것지만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파지티브 리모델링에서 혈관이 벌징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코리레이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이미터를 재는 법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직경을 재는데 이 B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B 그림을 보면 B 그림에 이제 코먼 카로티드에서 인터널 카로티드인데 여기에 CD가 있죠. C는 좁아진 부분의 내경이고 D는 좁아진 부분의 외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ECSD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좁아져 있는 걸 외경에다가 좁아진 내경을 빼가지고 그걸 외경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혈관에 아스로마나 프레이크가 생기면 내경은 측정이 용이한데 외경은 측정하기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벽에 아스로마 있으면 어디까지 외경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의 오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ECSD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나셰터 방법입니다. 나셰터 방법은 뭐냐면 좁아진 혈관에서 쭉 디스탈로 트레이싱해가 괜찮은 부분에 내경을 잽니다. 요거 E죠. E에서 C를 빼가 E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나세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재현성이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검사에 과학이라 하는 것은 재현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했는 검사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이 나와야만이 그것이 과학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재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셰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나셰터 방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나셰터 혈관이 똑바로 가지 않죠. 그래 이 다이미터가 진짜 다이미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가면 아무 문제, 혈관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혈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CCA고 이게 ICA인데 스트레이트로 간다면 괜찮겠습니다만 혈관이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면 이 다이미터가 진짜 다이미터 아닐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셰터 방법의 문제점은 우리 몸은 3디멘전인데 영상은 2디멘전이니까 이 다이미터, C 다이미터가 이 다이미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제 헬로의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벨로시티.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베르누이의 정리가 있죠.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류가 이렇게 흐르면 혈류는 라미나 프로로 흐르죠. 한강에서 중심부가 혈류가 제일 빠르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혈류가 좁은 데를 통하면 혈류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좁은 데를 통하면. 그 다음에 좁고 좁은 데 뒤에서는 혈류가 난류를 일으킵니다. 난류를 일으키고 혈류 속도가 증가되고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정상 혈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혈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난류가 되는 거죠. 혈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펄서스 파라도스 지연파가 생기는 거예요. 혈류가 메가리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류의 벨로시티를 측정합니다. 혈류의 벨로시티를 측정해가 스테노시스가 얼마나 되느냐를 아는 겁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혈류의 다이아미터가 우리 혈관은 50%까지 좁아져도 혈류의 벨로시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는 혈류의 벨로시티 변화가 오는데 50% 이상 되면 혈류의 벨로시티 변화가 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 정상 혈류의 벨로시티가 얼마냐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여기에 뭐 협착의 1번 보면 총경동맥, 내경동맥, 추골동맥 여기 쭉 해놨는데 피크 시절 벨로시티는 외울 필요가 없고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총경동맥 90이고 내경동맥은 65입니다. 90, 65만 외우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90, 65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 상한치가 얼마냐? 노말의 내경동맥의 피크 시절 벨로시티 125입니다. 125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막 귀찮거나 25 띄우고 130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90, 65, 125로 해도 되고 13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를 한번 보십시오. 포를 보시면 혈관이 좁아져가 50에서 70% 되면 하고 70% 이상 70%를 왜 세느냐면 우리가 내경동맥의 스테노시스가 70% 이상이 이제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튜브라든지 튜브를 박는다든지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를 기준합니다. 70% 얼마냐면 피크 시설 벨로시티가 230. 그 다음에 230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먼 카로티드하고 인터널 카로티드들이 피크 시스터리 레이셔가 정상에는 2.2배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 이상 되면 4배가 됩니다.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피크 시스터 벨로시티 230. 그 다음에 ICA하고 CC의 벨로시티 레이셔가 4배 이상. 두 가지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34.0. 그 중간에는 50에서 69% 스테노시스다. 근데 이제 70% 이상 돼가 완전히 좁아지면 오히려 벨로시티가 줄어들게 되겠죠. 혈류가 거의 몸통하니까 그때부터는 버라이벌하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좁아지면 뭐 전혀 디텍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자,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혈류의 도플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벨로시티는 앵글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우리가 도플러를 띄울 때 초음파 빔이 들어갈 때 칼라 박스가 이렇게 나오고 칼라 박스 혈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혈관이 수평으로 되면 초음파 빔이 들어가는 거 혈관이 수평이면 혈관이 잘 안 뜹니다. 왜냐면 초음파 칼라는 초음파가 RBC하고 덮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혈류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라 도플러 할 때는 혈관을 오블라이크하게 위치해줘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샘플 볼륨이거든요. 샘플 볼륨은 혈관의 퍼펜디큐러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요 혈관의 방향하고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 이제 하고 요 각도가 굉장히 와이드하죠. 이렇게 되면 각도가 내로해집니다. 각도가 와이드해져 버리면 이 굉장히 혈류의 벨로시티가 과장이 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노시스의 6번째가 됩니다. 혈류 속도 개척 시 혈관의 주행을 비스듬하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PRF하고 개인을 적절하게 체크합니다. PRF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물리적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혈류 우리가 칼라 도플러 할 때는 이 스케일을 잘 맞춰야 됩니다. 스케일을 PRF하고 스케일이 일치되니까 우리가 혈류의 벨로시티에 적절하게 맞춰야죠. 빠른 혈류일 때는 혈류의 측정 범위를 넓혀야 되고 저속 혈류일 때는 혈류의 그 측정 범위를 좁혀야 되죠. 가령 혈류의 속도가 50cm 초당 50이라 같으면 그 스케일을 한 70 정도에 맞춰야 나오죠. 혈류의 속도가 50이 되는데 스케일을 30으로 맞췄구만. 그 벗어나는 혈류는 엘레이징 이펙트로 뒤집어져 나오거든요. 반대로 혈류 속도가 낮은데 속도를 굉장히 스케일을 높여 놓으면 혈류가 측정이 안 되죠. 시속 110 되는데 시속 10인데 스케일을 100으로 해보면 10cm 된 혈류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혈류의 유속에 적절하게 그 스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수준이 높은 교육, 공부 못하는 학생은 쉽게 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요. 예, 그 다음에는 샘플 볼륨은 여기 2에서 3cm, 3mm 정도라고 혈관의 중앙에 위치하더라고. 협착이 있을 때는 혈관의 중앙보다 혈류의 중앙에 맞춰야 되죠.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여기 아세로바가 생기면 혈류의 중심이 이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혈류의 중심에다 맞춰야 돼요. 혈관의 중심이하고 혈류의 중심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앵글 각도가 이것이 40에서 50도로 하고 50도 정도 하고 60도를 넘지 않아요. 60도 되면 오버 다이그노시스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예시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병원마다 아주 뭐 게시문이 복잡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임상의사니까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논문 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해놓고 첫 번째 IM 시퀀스 IMT입니다. 요 스케일은 요 폰은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이제 영상의학과 검진하는 데 쓰는 그 판독문입니다. 간단하죠. IMT 지혜고 카로티드 벌브의 프록시말 에시엔지. 그러니까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서 프록시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프리케이션이 됐다면 여기에 바이프리케이션에서 1cm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1cm 범위 내. IM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여기 라이트 레프트에 IMT를 재입니다. 이거는 IMT 중에 맥시멀 IMT를 됩니다. 요즘 기계가 좋아가 민 IMT도 재고 맥시멀 IMT 되는데 보통 우리는 막 그거 없을 때는 막 맥시멀 IMT죠. 그 다음에는 아스로마가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보고 아스로마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저먼트는 간단합니다. CC의 코먼 카로티드 아트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재면 되고 IC에서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 다 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IC, CC의 레이셔가 나오죠. 그 다음에 EC에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만 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테브랄 아트리인데 버테브랄 아트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죠. 첫째는 서브클레비안 스틸 신드롬이죠. 서브클레비안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첫 장에 보시면
서브클레비안 아터리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브클레비안 아터리가 이렇게 기시부에서 막혀버리면 피가 이렇게 뭔가죠. 아ortic 아치에서 서브클레비안 아터리로 가는 기시부에서 혈관이 막히면 피가 뭔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버테브랄 아터리에서 블러드 프로가 100%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피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서브클레비안 아터리가 팔로 트랜스퍼를 하죠. 이걸 서브클레비안 스틸 신드롬 하죠. 스틸 신드롬. 그래서 혈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혈류의 방향이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버테브랄 아터리에서 반대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틸이 있으면 스틸, 없으면 노. 그 다음에 우리가 버테브랄 아터리 웨이브 폼이 어떠냐죠. 만약에 우리 몸에 이쪽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막혀버리면 이쪽이 오히려 우리 몸의 좌측에 인터널 카로티드 확장이 되고 버테브랄 아터리도 확장이 되는 거죠. 피를 보내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한쪽이 막히면 이쪽, 양쪽이 인터널 다 막히면 버테브랄 아터리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돼가 머리에 혈류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폼이 어떠냐? 노말이면 노말 적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같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 경동맥 초음파는 강의를 들어가 모르고 실습을 하면 해보면 더 재밌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5분간 화장실 가시고 쉬시고 5분 후에 경동맥 초음파 실습하겠습니다.